열정과 즐거움이 가득한 7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늘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이자율을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9월에는 이라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심리지수는 여러 기관의 조사 결과 모두 상승세입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을 경제 문제로 특히 인플레이션 중심으로 공격해왔는데 이제 전략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 정책이 캘리포니아주 판사에 의해 중단되게 됐습니다. 그동안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마이너스입니다. 헌터 바이든이 오늘 세금 관련 경범죄에 대해 유죄를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이 케이스는 이미 검찰과 합의를 봤으나 공화당은 그 합의를 무효로 하라고 판사에게 요청했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과 중국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자 세계가 주목합니다. 팬데믹 이후 처음 있는 중요한 이벤트로 평양의 전승기념일 70주년 행사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미군, 월북한 미군에 대한 송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스트리밍 서비스 요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날마다 사람들을 초조하게 합니다. 이제는 플로리다주의 해수면의 온도가 세계 신기록을 세울 정도입니다. 100도가 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제 헌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 법정에서 본인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는 이걸 이제 미국의 모든 케이블 뉴스는 현재 탑 뉴스로 보도를 하고 있고요. 저는 앞에 우선 경제 잠깐만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북한 관련 뉴스를 좀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0.25%포인트 이자율을 올린다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해서 22년 만에 또다시 최고치 지난해 3월 이후에 11번째 올리게 되는 건데 16개월 사이에 11번 올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문제지만 최근 몇 개월 동안 미국의 경제 성장이 연방준비제도가 생각할 때는 강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께서 나는 왜 이러지 하지만 항상 그 데이터가 본인에게 오기까지는 기간이 걸립니다. 미국 이 소수 인종의 커뮤니티가 아닌 다른 인종의 커뮤니티에서부터 올 때까지도 데이터보다는 좀 늦게 오고 그러니까 이 코리안 아메리칸들에게는 더 늦게 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난 몇 개월 사이에 연방준비제도가 생각할 때는 미국 경제가 강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번이 이자율 인상 마지막으로 하기에는 좀 아직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게 연준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1시 30분경이 되면은 다 알 텐데 미리 전문가들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많이 낮아졌죠. 최고점인 9.1%였을 때보다 지금 가장 최근이 그것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3%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연방준비제도가 생각할 때는 추가 이자율 인상이 없이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인 2%까지 자연스럽게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아직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기 성장도 강해도 좀 더 강해야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실업률 같은데 영향을 덜 주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이거 조금 더 내려가야 지금의 반이 내려가야지 되잖아요. 3%인데 2%까지 가려면 반은 아닙니까? 1%가 내려가야 되니까 3분의 1이 내려가야지 되니까 11시에 이자율 인상 여부를 발표를 할 테고 11시 30분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텐데 이 답변에서 9월 달에 다시 한번 올해 이제 마지막 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그때 올린다 안 올린다라고 답변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들이 제롬 파웰을 포함을 해서 굉장히 신중한 사람들인데 지금부터 9월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고 그것을 확신을 하겠습니까?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이번에 어떤 그 확신적인 말은 안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5월 달 이후에 지금 계속 소비 활동이 강합니다. 소비자 확신 지수도 9시 35분경에 여러 그 지표를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계속 강하고 있거든요. 2년 사이에 최고까지 올라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좋은데 연방준비제도 그 의원들도 이사들도 마음으로는 좋은데 정책은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인플레이션이 추가 이자율 인상 없이 2%까지 내려가면서도 경제 성장은 될 것인가 하는 정책을 머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두 개의 데이터만으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9월 달에 스킵할까? 이건 6월 달에는 대부분의 연준 이사들이 올해 2번 더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7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이렇게 생각을 모으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경제활동 같은 것이 조금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알 수 없다. 오늘 정확한 답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고요. 연방준비제도는 이제 보통 1년에 분기별로 2번씩 4분기니까 8번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9월 19일에서 20일이니까 아직 8월 달이 안 됐으니까 정확하게 2달 조금 못 남았군요. 그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요즘 경제에서도 변화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춤추기는 이르다. 물론 지금 한인타운은 굉장히 고통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데이터상으로는 춤추기는 이르다. 그러면서 아마 한 번 또 더 보수적으로 하자면 한 번 내지 2번 정도 더 이자율을 올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을까. 그런데 가능성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9월 달에도 올리지 않고 한동안 올리지 않을 수도 있고 분명한 건 오늘은 올린다. 0.25%포인트 바로 이 점입니다. 그리고 BBC 방송에서 오늘 세 번째로 많이 본 기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BBC 방송은 당연히 영국의 매체고요. 영국에서도 진보 쪽에서도 야단 맞고 보수 쪽에서도 불만하는 매체입니다. 그만큼 공평성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 BBC 방송이 영국 뉴스, 뭐 세계 뉴스 다 합쳐서 가장 많이 본 현재의 10가지 뉴스를 선택을 하는데 그 가운데 1, 2도 영국 뉴스가 아니고요. 세 번째입니다. 북한 관련 뉴스가 세 번째입니다. 미국 관련 뉴스도 1, 2 아니었고요. 그 세 번째 뉴스가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하자 세계가 주목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요즘에 이름 들어본 이름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당연합니다. 뭐 러시아의 국방장관이어서가 아니라 프리고진이라는 푸틴 대통령의 오랜 연관관계가 있으면서 바그너라는 용병대의 용병대장이 저 인간을 치워버려야지 돼 했었던 넘버1 인물이 세르게이 쇼이구 해서 러시아에 반란이 일어나고 나서는 또 며칠 동안은 얼굴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더군다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반격한다고 전열을 가다듬고 모든 공격을 모스크바까지 드론을 띄우는데 드론 공격을 하는 이 시점에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 뭐이 아닌 북한을 방문을 한 겁니다.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승기념일 70주년. 참 같은 나라인데도 한국과 같은 나라 맞죠? 한국의 헌법에 따르면 북한 땅도 한국이니까 해서 같은 나라인데도 한국은 이제 정전협정 70주년이라고 하고 북한은 전승기념일, 승리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러시아 국방장관이 전쟁 중에 나라를 비우고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데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대표단이 갔고요. 뭐 중국은 뭐 방위성이 간 건 아니지만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북한이 이 같은 그 문을 딱 연 겁니다. 북한은 그래서 이 국경 정책이 팬데믹 이후에 국경 정책이 바뀌나 이걸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러시아와 중국이
정치적인 파트너인 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파트너인데도 수입을 줄였잖아요. 심지어 식량이라든가 의료품이라든가 팬데믹 때 뭔가가 그로 인해서 팬데믹이 퍼질까 봐 그만큼 북한은 팬데믹에 대해서 대책이 없었다는 거죠. 중국보다도 훨씬 더 뭐 백신은 물론이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아왔던 것을 이번에 전승기념 70주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초대를 했고 북한의 국영방송에서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닌 지 몇 주일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강순남 국방상이 당연히 이제 그 순안 국제공항에서였죠. 대표단을 쭉 데리고 나가서 러시아 국방장관이 오는데 레드카펫 쫙 깔고 의장대 사열하게 하고 정말 북한 말과 러시아 언어로 따뜻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표의 단장은 리홍중 공산당 중앙정책위원회 멤버 뭐 중요한 인물이겠죠. 그렇게 해서 간 건데 중국은 한국전 당시에 군대를 보냈고 구소련은 전쟁을 지원하고 전쟁을 기획한 국가입니다. 이런 두 나라가 북한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승기념일 70주년에 두 나라를 초대를 해서 열병식에 참여를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적인 원조를 하는 것으로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탄알 같은 많은 무기가 모자라고 있기 때문에 물론 러시아와 북한은 이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위성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부인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로 들어가는 것이 포착이 됐고 이 상황에 러시아를 비우고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왜 북한을 방문하는가? 더 많은 무기 거래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만큼 와줬으면 북한도 화답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만큼 북한에서 러시아로 어떠한 그 무기 수출 그리고 돈도 필요하잖아요. 지금 북한은 그냥 주는 게 아니니까 지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세계가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러시아와 중국 하면은 지금 미국과 가장 뭐 적대 관계인데 그 적대 관계인 나라가 이제 북한을 간 것 이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그 트라비스 킹 이등병이 또 월북을 했기 때문에 그 월북 문제도 지금 얽혀 있고 해서 이래저래 러시아 국방장관과 중국 대표단이 북한에 간 것이 BBC 방송에서 다른 10가지 뉴스만 올라가는 것도 대단한데 그 가운데서 세 번째에 올라 있는 겁니다. 트라비스 킹 이등병 같은 경우도 미국이 북한과 한 번도 외교적인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외교통으로는 스웨덴을 통하고 있고 지금 그 뉴욕에서 그 백채널이라고 하죠. 유엔 대사라든가 이런 그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전에 그 유엔 대사였었고 뉴멕시코의 주지사였었던 빌 리처드슨이 이건 절대로 민간이라든가 아니면 뭐 군이라도 유엔군 사령군이라든가 이렇게 내버려둬야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등병이 월북을 했을 때 제일 처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야말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내야지 될 때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일들을 많이 해본 사람 예를 들어서 전에 이제 NGO 국가가 지원하는 기구가 아닌 뭐 프리덤 하우스라든가 이런 데서 일을 했었던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때에 북한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러시아와 뭐 때가 때이니만큼 전승기념일이만큼 러시아 국방장관과 이제 중국의 이제 중요한 임무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이 이슈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뉴욕타임즈에는 강혜련이라고요. 저희 언니 이름이 강혜련이거든요. 한국의 그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고 저널리스트이기도 한 이 젊은 지금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33살 아니면 34살이겠던데요. 생일을 제가 몰라서요. 이 사람이 쓴 긴 내용의 비교적 긴 기고문이 실렸는데 더 이상
한국과 북한의 통일 같은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 같다라는 쪽의 것이거든요. 이 기고문은 뉴욕타임스가 이 기고문을 실은 데는 뭐 세계 사람들이 다 봐도 볼만한 것이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 해서 실었을 테고, 저도 여러분들께 이제 이것을 오늘 다음 말고 그 다음 섹션에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저도 마찬가지고 제 세대까지는 분명히 그랬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꿈에도 소원은 통일, 무조건 통일을 해야지 된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이 통일을 생각하면서 숨져갔었던 사람들이, 뭐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말을 인용하자면 함석헌 같은 경우가 입 빠진 동그라미는 톱니바퀴는 채워야지 된다.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했는데 지금 30대의 젊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후원입니다.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좀 전에 뉴욕타임스 기고문 얘기요. 여러분들도 한 번 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았는데, 그게 맞는가 하는 뭐 좀 발상의 전환 비슷한 것을 해보실 내가 발상의 전환이 되는가? 그 글을 읽고 아닌가? 여전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가? 하는 면에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사실 미국의 정치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중요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많은 일들을 텔레비전, 케이블 방송은 저렇게 자세히 보도를 하지만 저는 그 일반인들은 저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너무 디테일하게 가다가 큰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흐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텔레비전에 먼저 보이는 순서대로, 이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도 했습니다. 특히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이 선거는 부정선거였다면서 깃발을 올리면서 많은 인터뷰를 하고 주장을 하고 했었죠.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부정선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주장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법원에 가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간 본인이 검사 출신이고 뭐 변호사 출신이고 다 아니까, 그래서 본인이 처벌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그 같은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고, 본인이 언론에 나와서 주장하고 다녔다는 것이 거짓 주장이었다는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이건 언론에서 시인한 게 아니라 법정 진술에서 나온 거거든요. 조지아주의 풀튼 카운티. 아마 선거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많은 거짓 뉴스, 거짓 주장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뭐 넘버 1, 2, 3, 5 안에 들어가는 5 정도 될까요? 그 같은 주장은 조지아주에서 풀튼 카운티에서 선거 개표가 다 끝난 뒤에 일부 뭐 개표 요원들이 가방을 꺼내서 거기서 개표를 다시 했다. 그게 바이든에게 들어간 표다 하는 주장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 오늘의 미국에도 왜 그런 건 보도하지 않느냐. 저는 가짜뉴스인 거 뻔히 아니까 보도를 안 하죠. 나중에는 이것이 가짜였다라고는 말씀을 드렸겠지만, 그랬는데 그걸 지금까지도 최근까지도 얘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게 거짓이었다라고 본인이 진술을 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지아주의 폴튼 카운티에서 이 루디 줄리아니도 그렇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도 선거 관계자들에게 총 책임자를 포함을 해서 총무처 장관을 포함해서 표를 더 만들어내라라는 전화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행용 가방에서 추가로 막 잔뜩 어디선가 담아온 표를 집계했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이거는 대배심에 나갔으니까 이제 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인이 뭐 법적인 처분을 받게 되니까 결국은. 그래서 어쩌면 루돌프 줄리아니도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지키느냐 트럼프를 지키느냐 사이에서 거의 모두 본인을 지키겠죠. 그런 일이 더 남아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면에서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같은 진술도 나온 마당에 결국은 조지아주,
이제 풀튼 카운티를 중심으로 한 그 선거에서 관계자들을 압박을 해서 뭔가를 어떻게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다는 그 혐의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번 주에 있을지도 모르는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라는 쪽으로 해서 기소가 된다면 이게 선거 관련 세 번째 형사 기소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주장했던 가짜 투표용지를 막 세서 바이든이 됐어.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잖아요. 그건 내가 가짜로 말한 거야 하는 걸 루디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시인을 했다는 것. 그래서 오래전부터 저는 루디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검사할 때 아주 훌륭했기 때문에 뉴욕 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하다가는 중간에 아주 이상해서 나중에는 정말 추하게 마무리할 뻔했던 그 시장 임기를 9.11 사건이라는 것이 터지면서 그때는 사람들이 딱 시장 주변으로 몰리죠. 모아서 힘을 쫙 실어줍니다. 미국은 다른 어떤 뭐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는 나라들과는 달리 중요한 일이 생기면 그 일을 책임져야지 될 사람에게 힘을 확 모아줍니다. 너 지금 당장 내려가. 이런 일이 생겼지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미국의 전통에 의해서 루디 줄리아니가 살아남았지만 시장의 임기를 끝내고 나서는 어디 무슨 터키에 무슨 이상한 사람들, 돈 많고 부정부패로 완전히 똘똘 감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변호해 주면서 돈을 엄청 벌었던 사람이거든요. 게다 대고 무슨 뭐 성추행에 관한 문제도 많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니까 사실은 이 같은 뻔히 알면서도 부정선거 아닌 것을 알면서도 부정선거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정치계에서도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증거 없이 뭔가를 들이미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꼭 밝혀집니다. 진실이. 그리고 저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뉴스였고요. 어제 오후부터.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것은 헌터 바이든이 아직은 그 법정 출두를 안 한 것 같은데 두 가지, 이건 경범입니다. 세금을 내가 뭐 막 마약에도 취해 있고 할 때 의도적으로 세금을 안 냈다. 그래서 나중에 세금을 냈어요. 여기에 대해서 델라웨어의 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검사입니다. 그런데 그 검사와 결국은 합의를 했어요. 내가 죄를 인정하고 감옥에는 가지 않고 이거는 탈세라고 할 수는 없는 세금을 아무튼 의도적으로 2년을 미납했다는 겁니다. 그런 일로 사실은 감옥에 가는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경범으로 기소가 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검찰과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인정신문이 오늘 있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제 헌터 바이든이 인정신문에서 내가 세금을 그렇게 의도적으로 안 냈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세 번째로 기소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갑자기 또 공화당의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등장을 해서 얼마 전까지 했었던 말을 싹 바꿉니다. 어제 이제 셔니니티의 쇼에 출연을 해서 그제였던가요? 어제였던가요? 뉴스가 하도 많으니까 혼돈되네요. 지금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이건 어차피 안 될 거야. 그리고 탄핵 정족수로도 안 되고 탄핵의 요건이 되기에는 증거가 없어. 증거가 모자라고 없어. 지금은 아니야. 언젠가는인지도 모르지만 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정치를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케빈 맥카티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우파의 흔들림에 의해서 어제는 이제 박스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탄핵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예를 들어 국경 경비가 소홀하다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박스나 뉴스맥스를 보신다면은 언론이라고 해서 언론사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정확한 것만 보도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비의도적으로 실수로 그렇게 보도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확하지 않은 부분에서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도 있지만 팍스나 뉴스맥스나 브레이트바트나 에폭타임즈 같은 데는 의도적으로 가짜를 많이 생산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미니언 시스템과도 7억 달러 이상을 거의 8억 달러를
주고 합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보도만 보시면 안 되고요. 탄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하원에서 탄핵을 시킨다 할지라도 상원이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증거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것을 가지고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민주당의 대통령을 탄핵을 시킬 수도 없고 지금까지 어떠한 증거도 없기 때문에 증거인 듯 그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언론 매체에서. 그래서 탄핵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탄핵 과정은 깁니다. 길면 그럼 의회에서 다른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대통령 탄핵에만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케빈 맥카티 공화당의 하원 의장도 증거를 찾아야 된다. 우리가 대통령을 탄핵을 하려면 탄핵 사유가 될 만한 그러다가 이제 우파가 하도 뭐 프리덤 코커스 등등이 압박을 하니까 하원 의장이 약하니까 프리덤 코커스의 표를 받고 하원 의장이 간신히 15번이나 투표를 해서 됐으니까 오케이 하면서 항복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쪽으로 지금 가는 그게 이제 정치 이슈고 또 하나는 론 디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스텝을 줄였거든요. 어제 현재 스텝의 뭐 3분의 1 정도 38명 줄이고 올해 초에도 이달 초에도 한 뭐 10명 정도 줄이고 이건 뭐 경제적인 것 그리고 아무튼 재구성을 하겠다 이런 그 뜻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 안 드렸네요.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검찰과 합의한 거 뭐 총기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고 또 세금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는데 총기에 대해서는 총기를 살 때 나 맨정신입니다. 마약 같은 것 안 했습니다. 라는데 하면서 안 했다고 거짓한 거. 이것도 이제 이거는 이것도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고 이 합의는 이제 나중에 지금 헌터 바이든이 법원으로 들어가는 것 같네요. 아무튼 그런 것을 합의한 것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라고 판사에 요청을 했지만 그거는 무효가 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나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 판사가 지금 멕시코, 미국 국경을 넘은 사람들에게 난민 신청을 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미국으로 오기 전에 미리 어포인먼트 같은 것을 앱 같은 것을 통해서 다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쉽게 쫓아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일종의 시행령을 내려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달부터. 그게 이제 타이틀 42라고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이 올지도 모르니까 건강상의 이유로 우리는 함부로 받을 수 없다 했던 것을 바이든 대통령 때도 계속 유지를 시켰다가 그것을 없애버리면서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이 올 것 같잖아요. 그런 때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충분하게 다 신청하고 뭐하고 요건이 되지 않으면 우리 그냥 돌려보내겠어 하니까 이거는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바이든 대통령을 욕했었죠. 바이든 대통령은 욕을 먹으면서 얻은 게 있습니다. 뭘 얻었냐면 타이틀 42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로 미국 국경을 함부로 넘지 못하게 했는데 팬데믹 비상사태가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끝났으니까 그게 없어지니까 막 텍사스 엘파소 같은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한 10,000명 정도 대기에 있다고 하고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뉴스가 지속되지 않았잖아요. 일주일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덜 오는 겁니다. 덜 온다는 것은 망명이라는 것은 국제법에 의해서 뭔가가 뭐 덜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망명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 추후에 심사하도록 돼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 단계를 이제 잘라내버린 거죠. 잘라내버렸기 때문에 막 물밀듯이 국경으로 몰아쳐오는 사람들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 자체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승리죠. 공화당이 더 강하게 국경을 왜 그 모양으로 해? 하고 비난을 하기가 조금 머쓱해졌으니까. 그런데 어느 지역의 판사냐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캘리포니아주 판사가 복잡한 거 다 빼고 국제법상으로도 법상으로도 이건 아니다. 받아들여야지 된다.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그 시행령이 이거 불법이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은 즉시가 아니라 14일 시간을 줬죠. 항소할 수 있도록 항상 이제 그 정도는 항소 기간을 줍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참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승리처럼 보였던 것이 바이든이
바이든과 민주당스럽지 않은 정책 시행으로 좀 이득을 받는데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있어서 그게 오래가지 못하네요. 불과 이제 오래가지 못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이 미국 정치적인 거고요. 잠시 뒤에 경제 뉴스를 조금 전해드리고 마지막에 제일 앞에 전해드리려고 했었던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참 세상 일은 알 수가 없네요. 제가 이제 좀 전까지도 이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본인의 죄를 세금에 대해서 안 낸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뭐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그리고 공화당이 판사에게 무효로 하게 해라 했고 제가 성급하게 그게 좀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헌터 바이든과 검사 측이 원래 했었던 합의보다는 조금 제한된 그런 그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리미티드 제한된 합의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까지는 제가 아직 그 파악하지 못했고요. 간단하게 그 두 건의 경범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끝날 것처럼 보이다가 중간에 약간 제가 방송하는 동안에 이 딜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지금 보니까 뭔가 리미티드된 합의가 있다 하는 내용이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경제 뉴스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소비자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지금 미국 경제는 소비자 확신 지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확신 지수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이 올해 많이 올라갔잖아요. 소비자 심리 지수도 상승세인데 우선 오늘 나온 것은 모닝 컨설트 인덱스가 뭐 이 데이터라는 것이 예전에 2021년 12월 이후에 가장 좋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도 컨퍼런스 보드 인덱스도 나왔거든요. 역시 지난 2개월 동안 올라갔다. 지난해 7월 달부터 이 그 컨퍼런스 보드의 그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것은 1년 사이 꾸준히 늘어나더라. 그리고 오늘 아침에 모닝 컨설트 인덱스는 2021년 12월 이후에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역시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건의 소비자 심리 지수도 오늘 아침에 발표됐습니다. 6월 달 이후에 13%가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오늘 7월 맞죠? 7월 26일입니까? 7월 26일. 7월 26일 맞죠? 네. 그래서 한국 날짜로 7월 27일이니까 열병식하고 북한에서 70주년 본인들 말로는 전승 기념일이고요. 모닝 컨설트는 오늘 아침에 발표된 1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 아주 확신지수 높아졌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되잖아요. 일개미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테크놀로지 업계의 레이업도 조금 슬로우해졌죠. 테크놀로지 업계가 워낙에 연봉이 많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동시에 중간이나 저소득층의 뭐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확신 지수도 올랐답니다. 임금 인상도 전처럼 막 쫙 올라가진 않지만 아직 괜찮잖아요. 그래서 7월에 이 그 소비자 심리 지수가 2022년 1월 이후에 최고다 하는 이렇게 상승세다 하는 것 말씀드리고요. 요즘 뭐든지 다 올라서 엊그제 장 보러 갔더니 엄청 비싸던데요. 장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식당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은 뭐 한식 30달러 넘는 것도 많이 있던데 특히 여러분들께서 아니 왜 내가 보는 것만 올라 하고 생각하실까 봐 알려드립니다. TV를 스트리밍 서비스로 TV가 아니라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전부 뭐 넷플릭스, 훌루, 유튜브 프리미엄도 올랐어요. 자동으로 나가니까 이메일 받고도 잘 안 보니까 몰랐는데 11달러 99센트에서 13달러 99센트로 올랐다고 하고 파라마운트 디즈니 플러스도 요즘 많이 보잖아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낭만 닥터 김사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애플 TV 플러스 그건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연기를 너무 잘해요. 애플 뮤직도 유튜브 프리미엄 뮤직도 그 스포티파이도 지금 다 올랐거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15달러 49. 저는 이거보다 더 내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훌루는 14달러 99센트. 또 파라마운트
그 디즈니가 후발주자니까 10달러 99센트. 디즈니가 많이 올랐어요. 6달러 99센트에서 이렇게 올라서 이제 이렇게 오르는 것이 뭐 다 오르니까 다 오르는 거죠. 인건비도 오르고 하니까 오른 것인데 소비자들은 스트리밍 서비스에 매달 내가 한 뭐 42달러까지는 내도 괜찮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신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합치면 40달러 훨씬 넘어요. 예전에 하나만 봤었을 때 케이블 텔레비전 하나만 봤었을 때보다 지금 계산해 보시면 조금씩 해서 그렇지 훨씬 많이 내신다는 걸 아실 겁니다. 게다 대고 무슨 뭐 구글페이 따로 내죠. 뭐 애플 따로 있죠. 애플도 뭐 여러 가지잖아요. 종류가 해서 제 경우는 100달러 넘는 것 같던데요. 아무튼 그래서 스포티파이도 젊은 사람들 많이 하는 어제 그 프리미엄 뭐 인상한다고 밝혔고 뭐 유튜브 뭐 이런 것들도 전부 인상한 지 며칠밖에 안 됐어요. 피카 보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인상한다고 했고 아무튼 주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뭐 이런 가격이 전부 올랐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만 오른 게 아니라 잠시 뒤에 전해드릴 뉴스가 꽤 있네요. 꽤 여러 아이템 적어도 3가지는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지 되는데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날마다 점점 멀어지는 당신과 나 사이. 네. 제목 자체가 그런데요. 날마다 점점 멀어지는 한국과 북한. 전승기념일 70주년이라고 부르고 휴전, 정전협정 70주년이라고 부르는 남과 북. 강혜련 저널리스트면서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 쓴 기고문에 실린 오늘 뉴욕타임즈 맨 위의 제목입니다. 이분 요즘에 무슨 뭐 우주 연구, 한국 우주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런 것도 다큐멘터리 하고 있고요. 제일 앞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통일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포커스인데요. 강연구 씨, 10대 학생이었는데 북한이 38선을 넘어서 전쟁을 시작한 거. 운이 좋아서 농촌에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나셨고 뭐 피난 이런 거 다 겪으셨고 지금은 90살이시랍니다. 그 뒤에 이제 얼마나 많은 이산 가족들. 휴전협정이 있었어도 한국전은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고 국가 분단도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 영어로 썼으니까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알리는 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나서 몇십 년이 흘렀습니까?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도 몇십 년이 흘렀는데 한국은 민주적인 한국과 억압의 북한. 이게 이제 냉전의 산물로 딱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세대 간의 통일에 대한 열망 있었긴 있었지만 지속됐지만 시간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세대 간의 차이가 커진다는 겁니다. 나의 부모님 세대는 이분이 원래 통일부 장관을 꿈꿨었대요. 11살 때는. 나의 부모님 세대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선 굉장히 가난하셨고요. 수십 년 동안 독재 치하에 살면서 막 공산당은 싫어요. 빨간색만 보면. 한국에서 한동안 빨간색 잘 안 입고 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 세대 때도 그랬거든요. 붉은 공포인 거죠. 그리고는 이제 북한이 테러 공격도 하고 간첩도 보내고 군사적으로 뭐 약간의 침략도 하고 하니까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포스터를 그리면 반공산주의 포스터를 그렸었고 그 이제 할아버지 그 부모 세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강혜련 씨는 민주주의에서 자랐다는 거죠. 부자 나라에서 자라서 선샤인 시대 2000년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도 나 때가 나오네요. 나 때도 이 작가가 얘기하기를 저널리스트가 얘기하기를 다큐멘터리 감독이 얘기하기를 북한과의 통일을 교육했지만 이제 점점 지내면서 문화와 이념이 너무 달라서 무엇보다도 경제 비용이 크니까 이게 지금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본인이 하이스쿨에 다닐 때요. 아트 프로젝트 스쿨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통일에 대해서 낙관스러운 이런 걸 그렸다는 거예요. 뭐 부모님 세대에는 뿔 달린 뭐 이렇게 그렸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리하여 네 이게 켜 있었군요. 네 됐습니다. 그리하여서 2000년도에 시드니 올림픽 그때 이제 남북 공동 입장을 할 때 바로 이 그 다큐멘터리 작가가 11살이었고 지금 34살인데 그 당시에 11살짜리가 뭘 알아요.
보면서 그냥 민족애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한국 통일부 장관을 해야지 되겠어. 11살 때. 그리고 2010년도 북한 사람을 처음 만났답니다. 그땐 21살이었어요. 비엔나에서. 북한 작품을 전시를 박물관에서 했는데 3번을 갔답니다. 3번을 가서 마지막에 3번째에는 북한 관계자와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통역도 필요 없었고 우리를 소개할 필요도 없었고 성도 똑같이 강의였대요. 짧았지만 통일에 관한 얘기를 하지도 않았지만 아주 파워풀한 기억이랍니다. 한국은 북한이 우리 민족이라고, 북한은 우리 땅이라고 통일 같은 것에 대해서 오랜 동안 배웠고, 심지어 평창 올림픽이 서울에서 열렸을 때 여자 하키 선수들, 젊은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뭐 이럴 수가, 그런 것이 있었지만 더 크게는 우리는 하나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만 사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통일에 대한 꿈은 언제나 충돌한다는 거죠. 젊은 사람도 어떤 부분은 북한은 적이고 위협이다, 통일은 해야 된다고 하면서, 또 북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동정적이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하고, 지금도 북한 사이트를 한국에서는 블록하고 있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세계에서는 완전히 헤드라인이지만 한국에서는 어깨 으쓱하고 말고 아예 무시라기보다는 무관심. 평창 그 아이스 올림픽 이후에도 북한은 핵 테스트, 장거리 미사일 테스트를 얼마나 했는가. 윤석열 정권은 강성으로 가서 관계는 더 멀어지고 새로운 전쟁 위협은 언제나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날마다 통일은 환영처럼 보인다, 일루전처럼 보인다고 썼습니다. 이 간극을 어찌 메울 것인가. GDP가 한국이 북한의 57배인데, 그리고 민주주의를 그 평가하는 프리덤 하우스 미국의 비정부 기구에 따르면 민주주의 100점 만점에 한국은 83점, 북한은 겨우 3인데 철의 주먹의 북한. 한국이 원해도 통일에 관한 여러 가지 현실성은 약해진다는 겁니다. 젊은이들 사이에. 지난해에 한국 사람 46%가 통일은 대단히 어느 정도 필요하다. 2007년 이후에 가장 낮고요. 27%는 아예 불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의 개인 생각은 해야 하나? 할 수 있나? 가능성은 아직도 있다고는 보지만 점점 희박하다고 본다는 겁니다. 통일에 대한 논점이 많기 때문에 역사와 언어가 같다는 거, 그리고 북한에 자유를 준다는 이 가치 좋지만, 평화 숭고하지만, 함께라면 미국이나 중국에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 의존도를 버리고 하나가 되니까 더 강해지잖아요. 경제적으로도 평화로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똑같은 비슷한 문화 같은 것이 또 문화가 많이 달라진 것도 있고, 이념의 차이, 정치 구조는 또 어떻고, 경제 비용은 어쩌란 말인가. 탈북자들도요, 탈북하기 전에는 90.8%가 통일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한에 와서 생활해 보면 그 얘기는 그 저널리스트는 쓰지 않았네요. 탈북자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갈 수 있는, 이산 가족이 만날 수 있는 뭐 이런 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어렵다는 겁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2018년도였잖아요. 그 북한에 가서 막 그 문재인 대통령 가고 뭐 이랬을 때 노래도 하고 막 빨간색 옷을 입고, 그 누구죠? 그 종 맞은 것처럼, 백지영 씨인가요? 아무튼 그런 노래도 부르고 했었던 그런 것을 보면서 마지막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도 부르고는 했지만, 텔레비전을 보면서 내가 11살 때 굉장히 감동적으로 울었는데, 시간의 흐름이 약간 그 아픔과 뭔가 대대로 물려받은 트라우마 같은 것을 조금 무뎌지게 하는 것 같다. 물론 찰나라도 약간 울컥하는 이런 것은 여전히 무언가가 있기는 하지만 약해지고 무뎌지고, 젊은이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하는 게 이 강혜련이라는 다큐멘터리 작가면서 저널리스트가 오늘 뉴욕타임스에 보낸 기고문의 글이었습니다. 참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기우 말씀을 드리자니 그건 그것대로 중요하고, 기후는 뜨거운 욕조물만큼이라면서요. 플로리다주에 플로리다 키스 그쪽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쭉쭉쭉쭉 있잖아요. 그 해밍웨이 집이 있는, 지금 박물관이 됐지만 그곳이 101도였대요. 38.43 섭씨화씨로 이번 주에. 이 정도 되면 뭐 거의 열탕이잖아요. 열탕. 평균은 보통 때 이맘때 73도에서
18도, 섭씨로는 23도에서 31도. 사람은 안 들어가면 그만이지만 그 안에 있는 해양 생물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지금 그 생명체는 참 힘들겠고, 그 해양 생명체가 힘들면 다시 사람에게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해수면의 최고 기록은 정확하진 않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만에서 전에 99.7도였던 적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101.19도라는 거잖아요. 유럽에서 산불, 지중해 뭐 포르투갈, 뭐 크로아티아, 뭐 고온에서 또 불길을 잡아야지 되고, 그래서 2025년도에 이 걸프 그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 멕시코 이쪽에서 시작을 해서 대서양까지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정말 중요한 해류가 무너지면 치명적인 기후 재앙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경고를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는 아침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영국신문 가디언 보니까요. 일본에서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어떤 자켓 얇은 뭐 파타고니아처럼 접으면 한 줌 되는 그런 곳에 등에도 팬이 있고요. 아니면 점퍼 슈트 여기부터 여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고는 중간중간에 선풍기가 있는 그런 옷들을 굉장히 많이 사서 입으신다고 하거든요. 후드가 달린 점퍼의 그 자켓에는 후드 안에 작은 선풍기가 돌아가요. 우리 책상에 놓는 그런 것처럼. 야, 이렇게 됐습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날이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물도 많이 드시고요. 건강하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